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급하게 쓰실 때가 있다고 해서 어머니 통장으로 보내드렸어. 남편은 커피잔을 태연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3년 동안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우며 모은 1,000만 원. 친정 부모님 칠순 여행 통장이 하룻밤 사이에 시어머니 통장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당신 진짜 이 집 벌어오는 사람이 누구야? 시부모가 먼저지. 상식 아니야. 남편은 제 가슴에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14년치 가계부와 남편이 룸살롱에서 긁은 카드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반격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한미숙, 42입니다. 동네 초등학교 앞에서 작은 문구점을 12년째 운영하고 있죠. 성격은 무던하고 참을성이 많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손해봐도 내가 한 발 물러서면 그만이지 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평생을 붙들어온 신념이 하나 있다면 사람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께 받은 사랑은 살아생전에 갚아야 도리라고 믿었죠. 제 친정은 강원도 산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마다 밭에 나가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까지 다니시며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어요. 학비 봉투를 건네주시던 어머니의 손끝이 갈라져 피가 배어있던 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고요. 남편 박성철을 처음 만난 건 28살 친구 소개팅 자리에서였습니다. 그때 박성철은 넥타이를 삐뚤음하게 메고 나와서 자꾸 목덜미를 긁적였어요. 저기 미숙 씨, 제가 참말로 말주변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그냥 밥부터 든든하게 먹으면 안 될까요? 박성철이 메뉴판을 뒤적이며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네, 그러세요. 괜찮아요. 실은 저도 낯가림이 심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제가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박성철은 제 몫에 갈비까지 노릇하게 구워 앞접시에 얹어주었죠. 투박하지만 다정한 그 손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년 뒤 우리는 결혼했고 저는 14해 동안 이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그 사이 저는 문구점 계산대 서랍 아래 통장 하나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칠순 여행 자금이었죠. 3년을 꼬박 하루에 10,000원씩, 어떤 날은 5,000원씩 넣어 모은 돈이 마침내 1,000만 원을 채웠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통장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하와이 5박 6일 상품 안내지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바다 사진 위로 야자수가 그려진 그 종이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해 보이던지요. 여보, 성철 씨, 얼른 이것 좀 봐봐요. 어때요? 그림 죽이지? 우리 엄마 아버지 모시고 여기 하와이 가면 진짜로 좋아하시겠지? 나 벌써부터 가슴이 다 두근거려. 제가 남편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박성철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믹스커피를 젓던 숟가락이 컵 안에서 멈춰 있었어요. 미숙아. 하와이 그 얘기 말인데. 박성철이 숟가락을 컵 옆에 내려놓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응? 왜 그래요? 얼굴이 왜 그래? 무슨 문제라도 있어? 날짜가 안 맞나? 그게 아니고 그 장인 장모님 모시고 간다던 그 적금 말이야. 그거 내가 어제 은행 가서 싹 다 해지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 농담이길 바랐던 거죠. 여보,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잘못 들은 거지? 해지라니? 뭘 해지해? 다시 똑바로 말해봐. 아, 글쎄. 우리 어머니가 아주 급하게 돈 쓸 때가 있으시다고 하잖아. 자식이 돼서 어떻게 모른 척을 해. 그래서 어제 어머니 통장으로 싹 다 보내드렸다고. 박성철이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앞치마 주머니 속 통장을 꺼내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박성철,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그게 입이라고 함부로 놀려. 당신, 이 돈이 어떤 돈인지 몰라. 우리 늙은 부모님,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 아버지 칠순에 여행 한번 보내드리려고 쌈짓돈 모은 거잖아.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아, 누가 모른대. 나도 다 안다고. 아는데 당장 우리 어머니가 돈 없어서 숨 넘어가게 생겼다는데 어떡하냐고. 나보고 불효자식 되라는 거야. 다급하면 적어도 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내 돈이잖아. 꼬박 3년이야, 3년. 내가 이 돈 1,000만 원 모으느라고 남들 다 먹는 따뜻한 점심 한 끼 안 사 먹고 매일 차가운 김밥 한 줄로 때우면서 모은 내 피 같은 돈이라고. 박성철이 어깨를 으쓱하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 태연한 동작 하나에 저는 머리끝까지 피가 치솟았어요. 당신 진짜 뻔뻔하다. 사람 피를 말려놓고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유, 미수가. 목청 좀 낮춰라. 동네 창피하게. 그게 그렇게 눈 뒤집고 흥분할 일이야. 남한테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 길바닥에 버린 것도 아니고 우리 낳아주신 내 어머니한테 간 돈인데 내가 왜 그렇게 난리를 쳐. 박성철이 커피를 후루룩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는 문구점 문도 열지 못하고 안방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롱문에 등을 기댄 채 통장만 만지작거렸어요. 빨간 도장으로 찍힌 해지 2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부엌에서 아버지가 어머니 손톱을 깎아들이시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칠순 상 앞에서 활짝 웃으실 두 분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거실에서 박성철이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야구 중계 소리를 크게 키우고 있었죠. 저는 통장을 꼭 쥐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박성철, 당장 이리 좀 와봐. 거실 소파 앞에 서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아, 왜 또? 사람 귀찮게. 아직도 그 돈 타령이야? 끝난 일 가지고 왜 자꾸 사람을 들들 볶아? 박성철이 리모컨을 소파 팔걸이에 툭 던지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잔말 말고 어머님한테 지금 당장 전화해. 내 돈도로 내놓으시라고 당장 다시 보내달라고 해. 미쳤냐? 드린 돈을 어떻게 다시 달라고 해. 며느리가 돈 다시 내놓으란다고 전화라고? 그리고 어제 받으셨는데 이미 다 쓰셨을 텐데 어쩌라고. 웃기지 마. 하루 만에 1,000만 원을 다 써?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당장 전화기 들어. 제가 손끝으로 통장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미수가 적당히 좀 해라. 노인네가 돈 가져가서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하셨겠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쓰셨겠지. 그냥 이번 한 번만 내가 눈 딱 감고 효도했다고 쳐. 박성철이 제 어깨를 툭 치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그 손이 어찌나 낯설게 느껴지던지 이 사람이 정말 14년을 함께 산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당신 딱 한 가지만 대답해. 남의 돈 훔쳐가면서 나한테 미리 물어봐야 한다는 생각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안 들었어? 남의 돈? 야, 한미숙.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딨어. 어차피 다 내 월급으로 먹고 살면서
남은 생활비 쪽에서 모은 돈이잖아. 수입원이 나니까 그 돈도 내 돈이지. 그게 왜 내 돈이야? 박성철이 눈살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내 돈, 내 돈. 그 말이 귓속에서 종을 치듯 울렸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통장을 소파 위에 툭 떨어뜨렸어요. 말문이 막힌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액정에는 어머님이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세 글자가 액정에서 깜빡거리는데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저 미숙이에요. 오냐, 미숙아. 별일 없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태평했습니다. 어머니, 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어제 성철이가 어머니 통장으로 돈 보냈다는데. 응, 보냈지. 그건 왜? 수화기 너머로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경로당인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요. 제가 친정 부모님 칠순 여행 보내드리려고 3년 동안 모은. 아이고, 미숙아. 그 돈 얘기라면 나도 할 말이 있다. 시어머니가 제 말을 뚝 잘랐습니다. 경로당에서 요번에 개모임 하는데 회비가 급하게 거쳐야 돼서 내가 먼저 좀 썼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경로당 개모임 비용이라니요. 1,000만 원이 무슨 개모임 비용이 됩니까? 어머니, 개모임에 1,000만 원이 든다는 말씀이세요. 뭐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그 정도 든다. 노인네들 관광버스도 대절해야 되고 밥값도 있고. 어머니, 그 돈은 제 친정 부모님. 미숙아, 너도 며느리면 시어미 사정도 좀 봐야지. 안 그래?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살짝 높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어요. 14년 동안 시댁 대소사 한 번 빠진 적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이틀 전부터 시댁에 가서 전을 부쳤고 김장철이면 배추 200포기를 혼자 씻었죠. 어머니, 그럼 언제쯤 도로 주실 수 있어요? 돈이라는 게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다. 천천히 봐서 주마. 시어머니가 그 말을 남기고는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든 채로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박성철이 팔짱을 낀 채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쪽으로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당신 방금 통화 다 들었지? 들었지.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아야지 뭐. 박성철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리모컨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경로당 개모임에 1,000만 원이 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머니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내가 뭘 안다고 자꾸 따져. 박성철, 나 진짜 지금 참고 있어.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이 돈이 얼마나 어렵게 모은 돈인지. 제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박성철이 리모컨을 소파 위에 툭 던지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미숙아, 내가 한마디 할게. 잘 들어. 박성철이 저를 향해 손가락을 세워들었습니다. 이 집 벌어오는 사람이 누구야? 나야, 너야.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왜 없어? 이 집 살림 굴러가는 돈 다 내 월급에서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니야. 박성철이 자기 가슴을 손바닥으로 툭툭 쳤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짧게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내 문구점에서 나오는 돈은 뭔데?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노는 줄 알아.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가지고 뭘 그러냐? 애 학원비 정도지. 박성철,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제가 식탁 의자를 잡은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내가 정신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흥분해서 그런 거야. 여자가 좀 차분해야지. 박성철이 혀를 끌끌 차며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당신 지금 그 말이 진심이야. 진심이지. 3년 동안 그 돈 모으는 걸 내가 왜 몰랐겠어. 그래도 어머니가 급하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드린 거야. 아들이 그 정도도 못해. 그럼 나는 딸도 아니야. 제가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았어요. 남편 앞에서만은 절대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성철은 그날 저녁 회사 회식이 있다며 일찍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식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방 안을 채웠죠.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걸까 하다가 10번도 넘게 휴대전화를 놓았습니다. 엄마, 여행 못 가게 됐어. 이 말을 어떻게 꺼냅니까? 어머니가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미수가, 나 하와이 가면 수영복 입어도 되나? 부끄러워서 어쩌노.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넥타이를 풀어 소파 위에 던졌어요. 아직 안 잤어. 밥 좀 차려봐. 박성철이 식탁 앞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찬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넣고 김치통과 반찬 몇 가지를 상 위에 올렸습니다. 남편이 밥그릇을 받아들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꺼봐. 이렇게 해야 집안이 조용하지. 아까는 좀 심했다. 박성철이 김치를 젓가락으로 쭉 찢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등 뒤에서 밥을 씹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수돗물을 3개 틀어놓고 그 소리에 제 한숨을 감췄습니다. 싱크대 아래 서랍 속에는 14년치 가계부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저는 물기를 닦은 손으로 그 서랍 손잡이를 살며시 만져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문구점 문을 늦게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고 14년치 가계부를 전부 꺼냈어요. 색이 바랜 노트가 28권이나 됐습니다. 저는 안방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 노트들을 쭉 늘어놓았죠. 연도별로 정리해서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으로 나간 돈을 붉은 볼펜으로 동그라미 쳤어요. 친정으로 간 돈은 파란 볼펜으로 표시했습니다. 동그라미 하나에 10만 원, 어떤 페이지에는 100만 원짜리 동그라미도 있었죠. 시아버님 환갑, 시어머님 환갑, 시동생 결혼 축의금, 시댁 보일러, 교체비, 시아버님 병원비. 붉은 동그라미가 페이지마다 빼곡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손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4,700만 원. 시댁으로 흘러간 돈이 4,700만 원이었어요. 반면에 파란 동그라미를 합쳐보니 800만 원. 그마저도 대부분은 친정 어머니 허리 수술비였습니다. 저는 계산기 위에 손을 얹은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방바닥에 흩어진 노트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4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나 싶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정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학교 앞에서 문구점 문 왜 안 열어요? 저는 눈물을 손등으로 쓱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에 문구점 셔터를 내리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남편 앞으로 된 예금 잔액을 확인해 보려던 참이었어요. 번호표를 뽑고 대기 의자에 앉아 있는데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저기 200만 원만 좀 빼주시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얼른 신문을 펼쳐 얼굴을 가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시어머니는 창구 앞에서 통장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통장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200만 원 출금하시고요. 잔액 3,200만 원 남으십니다. 저는 신문지 위쪽으로 눈만 살짝 내밀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서 귀를 쫑긋 세웠어요. 어머님, 3,200만 원 맞으시죠?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이 통장을 다시 시어머니 앞으로 밀어주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래, 맞다. 됐어. 시어머니가 통장을 재빨리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저는 신문지에 얼굴을 파묻은 채로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은행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곁눈으로 보면서 저는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억지로 눌러 참았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안방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14년의 결혼 생활이 눈앞에서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미수가, 이 시험이 이제 너밖에 없다. 그 말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머니 손을 꼭 잡아드렸던 제 모습이 떠올라 헛웃음이 났어요. 친정어머니에게서 마침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 나야. 미수가, 아까부터 왜 목소리가 이러노? 감기 걸렸나? 아니야, 엄마. 문구점에서 종일 떠들었더니 목이 좀 잠겼어. 그래, 몸 조심해라. 참, 미수가, 네 아버지가 하와이 갈 때 입을 옷 사러 가자고 자꾸 그런다. 어쩌노? 친정어머니가 수줍은 듯 웃으셨어요. 저는 수화기를 꽉 쥐고 억지로 밝은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알아서 다 준비할게. 알았다. 우리 딸이 최고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들썩였어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눈이 붉은 것을 감추려고 얼른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나갔어요. 당신 왔어. 저녁 금방 차릴게. 제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뭐 있어? 박성철이 넥타이를 풀며 식탁에 앉았어요. 된장찌개 끓여놨어. 생선도 구웠고. 그래. 우리 마누라 솜씨가 어디 가나. 박성철이 희죽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 맞은편에 앉아 밥그릇을 앞에 놓았어요. 남편이 찌개를 한 숟갈 뜨더니 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어제 일은 좀 풀렸어. 응, 뭐. 생각해보니까 당신 말도 맞더라.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봐. 하루 자고 나면 다 별거 아니야. 박성철이 흡족한 얼굴로 밥을 크게 한 입 떴습니다. 당신 어머님한테 잘해드려야지. 아드님이 그 정도는 해야지 뭐. 그럼. 우리 미숙이가 이제야 철이 좀 드네. 박성철이 껄껄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는 남편을 마주보고 잔잔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씹히지 않는 밥알을 억지로 삼키면서 저는 속으로 숫자 하나를 되뇌었습니다. 3,200만 원. 그리고 또 하나. 4,700만 원. 숟가락을 잡은 손끝에 힘이 저절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침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북엇국을 새로 끓였어요. 와이셔츠도 다림질해서 옷걸이에 반듯하게 걸어두었죠. 남편이 신발을 신을 때는 무릎을 굽혀 구두주걱까지 들이밀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마누라 오늘따라 왜 이래? 뭐 잘못한 거 있어? 박성철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씩 웃었어요. 잘못은 무슨. 그냥 어제 곰곰이 생각해봤어.
당신 말이 맞더라고. 제가 남편의 어깨에 먼지를 톡톡 털어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자는 그렇게 좀 순해야지. 자꾸 대들면 팔자 사나워져. 박성철이 흐뭇한 얼굴로 제 뺨을 툭 건드렸어요. 저는 웃으며 남편의 손을 살포시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어찌나 낯설던지 등골이 서늘했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웃음을 거두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위에 올려둔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지난 3년 동안 제가 남편 카드 명세서를 몰래 복사해 둔 종이 뭉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방바닥에 쫙 펼쳐 놓았어요. 명세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낯선 상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라라 룸살롱, 미미 노래방, 블루문 단란주점. 날짜별로 정리해보니 매달 평균 150만 원이 저런 곳에서 새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형광펜으로 그 항목들을 하나씩 색칠했습니다. 분홍색 형광펜 자국이 종이마다 얼룩덜룩했어요. 골프 연습장 회원권 자동이체 내역도 나왔습니다. 매달 35만 원. 남편이 실내 골프 연습장에 다니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줄은 몰랐어요. 저는 형광펜 뚜껑을 꾹 닫고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누구는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우며 통장에 10,000원씩 넣었는데 누구는 룸살롱에서 하룻밤에 30만 원을 긁고 다녔던 겁니다. 저는 명세서들을 클리어 파일에 순서대로 꽂았어요. 그리고 그 파일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 위에 이불 커버 몇 장을 접어 얹었어요. 남편이 이 서랍을 열어볼 일은 14년 동안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오후에 문구점에서 손님을 응대하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계산대 뒤로 몸을 돌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니, 저 미숙이에요. 미숙아, 이번 주말에 김치 좀 담가야 되는데 너 좀 와야겠다. 어머니, 김치요. 배추 50포기 시켰다. 아침 일찍 오너라. 네, 어머니. 몇 시까지 가면 될까요? 제가 계산대 위 볼펜을 살살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침 7시. 늦지 말고.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런데요. 뭐? 저번에 그 돈 말이에요. 언제쯤 좀 여유가 되실까요? 아이고, 미숙아. 또 그 얘기냐? 시어미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자꾸 그러노?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여쭤본 거예요. 김치 담그러 갈게요. 뭐냐? 손실인데 얼른 담가야지.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볼펜을 계산대 위에 툭 내려놓았어요. 문구점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이 우르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어찌나 청량하던지 저는 잠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와 소파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아 사과를 깎아 접시에 담아주었어요. 당신, 이번 주말에 어머님이 김치 담그자셔. 나 아침 일찍 다녀올게. 그래. 우리 어머니가 김치 하나는 끝내주지. 박성철이 사과를 입에 넣으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도 같이 갈래? 내가 뭐하러 가? 남자가 김치 담그는데 껴서 뭐해? 하긴. 당신은 소파에서 야구나 보고 있으면 되지. 제가 남편의 팔을 툭 치며 웃었어요. 거봐, 이제 우리 마누라가 뭘 좀 아네. 박성철이 껄껄 웃으며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습니다. 저는 사과 접시를 남편 앞에 놓고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흘끗 봤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14년 동안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다 싶을 만큼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접시 하나를 헹구며
저는 속으로 목록을 하나씩 세어봤어요. 가계부 28건, 카드 명세서 3년치, 은행에서 본 시어머니 통장 잔액. 빠진 것이 없나 다시 짚어봤습니다. 박성철이 소파에서 큰 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미수가 맥주 한 캔 갖다 줘. 응, 알았어. 잠깐만. 저는 냉장고에서 맥주 캔을 꺼내 남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캔을 딸 때 나는 톡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남편이 시원하게 한 모금 들이켜며 목젖을 울렸습니다. 미수가 요즘 왜 이렇게 잘해줘? 나 좀 몸 둘 바를 모르겠네. 박성철이 희죽거리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당신이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주는 거지. 제가 남편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러주며 대답했습니다. 어이구, 이거. 진작에 이럴 것이지. 박성철이 눈을 감고 소파에 몸을 파묻었어요. 저는 남편의 어깨 위에서 손끝에 조용히 힘을 주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응원가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문구점 문 앞에 개인 사정으로 오전 휴무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구청으로 향했어요. 구청 3층에 무료 법률 상담소가 있다는 걸 아파트 게시판에서 봤거든요. 접수처 앞에서 번호표를 뽑는데 손끝이 축축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니 안경을 쓴 50대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변호사가 서류철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저기 남편이 제가 3년 동안 모은 적금을 저 몰래 해지해서 시어머님 통장으로 보냈어요. 1,000만 원이에요. 제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부인 명의 통장이시죠? 네, 제 이름으로 된 거예요. 그럼 부인 동의 없이 남편이 인출한 건데 어떻게 인출이 됐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볼펜으로 뭔가를 적으며 말했어요. 제 도장이랑 신분증을 남편이 가져갔어요. 안방 서랍에 있던 거요. 그러시군요. 부인, 지금 이혼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돈만 돌려받길 원하시는 겁니까? 변호사가 저를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이혼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계속 이런 식이면 저도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남편 명의 재산과 월급에 조치를 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변호사가 종이 한 장을 꺼내 도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앞으로 된 아파트, 자동차, 월급 통장에 어떤 절차로 손을 쓸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주었어요. 저는 볼펜을 꽉 쥐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받아 적었습니다. 부인, 가장 중요한 건 증거예요. 통장 사본, 문자 내용, 카드 명세서 다 모아두세요. 저 다 모아놨어요. 14년치 가계부까지 있어요. 그럼 부인은 이미 절반은 이기신 겁니다. 변호사가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어깨에 얹혀있던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구청을 나와 저는 근처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넘겼어요. 남편 친구들 이름이 10대 명이나 저장돼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회를 봤던 김 부장, 신혼여행 짐 실어다 준 최 과장, 아들 돌잔치 때 사회를 봤던 유 실장. 저는 그 중에서도 남편이 가장 어려워하는 최 과장의 부인, 정 언니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야 미숙이. 미숙이니?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언니, 나 언니한테 상의할 게 있어서 시간 좀 낼 수 있어.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럼. 마침 나도 지금 한가해. 어디로 갈까? 언니 동네 커피숍으로 내가 갈게. 1시간 뒤
저는 정 언니 앞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저는 지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냈습니다. 적금을 몰래 해지한 것, 시어머니가 계모임 비용이라며 둘러댄 것, 은행에서 확인한 통장 잔액. 정 언니는 눈이 점점 커졌어요. 미수가 이게 말이 되니? 성철 오빠가 그런 사람이었어. 언니, 나 14년을 참았어. 이제는 못 참겠더라고. 그래, 잘 생각했다.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거야. 우리 신랑한테도 얘기해 놓을게. 정 언니가 제 손등을 톡톡 두드려 주었습니다. 언니, 미안한데 김 부장님 사모님이랑 이 실장님 사모님한테도 좀 얘기해 줘. 나는 입 열기가 좀 그래서. 걱정 마. 내가 오늘 저녁에 다 돌릴게. 이런 얘기는 여자들끼리 빨라. 정 언니가 커피잔을 들며 딱 잘라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14년 동안 남편 뒤치다꺼리 하느라 마음 놓고 이야기 나눠본 사람이 얼마나 됐던가 싶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안방 서랍에서 클리어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아까 변호사가 말한 대로 서류를 항목별로 다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통장 사본은 통장 사본끼리, 카드 명세서는 명세서끼리, 문자 캡처 화면은 또 따로. 서류를 정리하는 손끝이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아침에 구청 상담실 문을 열 때 떨리던 그 손이 아니었어요. 저녁 8시가 넘어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어딘가 심상치 않았어요. 미수가, 너 오늘 뭐 했어? 박성철이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나 문구점 갔다 왔지. 왜? 최 과장 마누라가 우리 마누라랑 커피 마셨다고 하던데. 박성철이 저를 흘끗 쳐다봤어요. 정 언니. 오랜만에 만났어. 왜, 뭐 문제 있어? 무슨 얘기했어? 별 얘기 안 했어. 애들 학원 얘기, 뭐 그런 거. 제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밥 줘. 배고파. 박성철이 소파에 앉으며 넥타이를 풀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휴대전화가 소파 팔걸이 위에서 부르르 떨렸어요. 액정의 이름이 하나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김 부장. 저는 국그릇을 상위에 놓으며 곁눈으로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슬며시 안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상위에 수저를 가지런히 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실내 골프 연습장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권 해지 문의드리려고요. 박성철 이름으로 돼 있어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배우자분이세요. 네, 배우자예요. 자동이체가 제 통장에서 나가고 있어서요. 신분증 들고 방문할게요. 1시간 뒤 저는 골프 연습장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며 서명란을 손가락으로 짚어주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유선 방송사였어요. 남편이 매달 3만 원씩 꼬박꼬박 결제하던 유료 스포츠 채널을 전부 해지했습니다. 위약금 있으신 거 알고 계시죠? 상담원이 물었어요. 네, 그것까지 정리해 주세요.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은행 앱을 열어 시어머니 통장으로 매달 나가던 용돈 자동이체도 정지시켰어요. 매달 30만 원. 14년이면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죠. 정지 완료 알림이 뜨는 걸 확인하고 저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리모컨을 붙잡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는데 화면이 계속 검은색이었어요. 이거 왜 이래?
야구 채널이 왜 안 나와? 박성철이 리모컨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해지했어. 제가 부엌에서 국을 뜨며 대답했어요. 뭐라고? 방금 뭐라 그랬어? 당신이 보던 스포츠 채널 오늘 오전에 해지했다고. 박성철이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미수가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걸 왜 내 마음대로 해지해?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잖아. 내 마음대로 못해. 뭐가 내 마음대로야.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박성철이 식탁을 쾅 내리쳤어요.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당신은 3년 동안 내가 모은 적금 해지할 때 나한테 물어봤어. 제가 국그릇을 상위에 툭 놓으며 말했습니다. 박성철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아, 그 얘기 또 꺼내네. 미수가 나 오늘 진짜 피곤해. 그만해라. 골프 연습장 회원권도 오늘 해지했어. 위약금은 당신 월급에서 빼. 미수가. 박성철이 이를 악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님 용돈도 이번 달부터 안 나가. 뭐? 어머님이 통장에 3,200만 원 있으시더라. 매달 30만 원 안 보내드려도 살림에 지장 없으실 거야. 박성철이 잠시 말을 잃었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은행에서 봤어. 우연히. 제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박성철이 저를 향해 손가락을 세워들었어요. 미수가 너 진짜 이러다 큰일 나. 나 지금 참는 거야. 참지 마. 나도 안 참을 거니까. 이 여자가. 박성철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카메라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 점이 액정 위에서 깜빡거렸습니다. 박성철, 지금 나 때리려고 했지. 그대로 있어. 제가 휴대전화를 남편 얼굴 앞에 들이밀며 말했어요. 박성철이 들었던 손을 얼른 내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녹화해.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기록할 거야. 미수가 그거 꺼. 박성철이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뺏으려 했어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대지 마. 손대면 이거 그대로 당신 회사로 보낼 거야. 뭐? 당신 회사 인사팀 이메일 주소 다 알아. 영업부장 박성철, 아내한테 폭력 쓰는 장면 얼마나 볼만하겠어. 박성철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저는 녹화 버튼을 다시 눌러 저장하고 휴대전화를 앞치마 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미수가 너 왜 이래? 우리 그동안 잘 살아왔잖아. 박성철의 목소리가 확 낮아졌어요. 잘 살아왔다고. 누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을 해. 이렇게 뒤통수 치지 말고. 말했어. 여러 번 말했어. 당신이 안 들었지. 제가 상위에 수저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박성철이 힘없이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용돈은 그래도 다시 넣어줘야지. 어머니가 뭐라 하시겠어. 어머님한테는 내가 편지 한 통 보낼 거야. 지난 3년 동안 카드로 긁으신 내역이랑 같이. 뭐라고? 박성철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당신 카드로 어머님이 홈쇼핑 결제하신 거 나 다 캡처해놨어. 300만 원 넘어. 박성철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14년 동안 저 앞에서 저렇게 무너진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저는 남편 맞은편에 앉아 국그릇을 남편 앞으로 밀어주었어요. 밥 먹어. 국 식어. 미수가 너 정말 이럴 거야. 먹으라니까. 배고프다며. 박성철이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놓았어요.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부엌 안에 조그맣게 울렸습니다. 저는 밥을 한 숟갈 떠서 천천히 씹었어요. 씹히지 않던 밥알이 오늘은 이상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유리창을 슬쩍 두드리고 있었어요. 수요일 오후 문구점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문에 달린 종이 딸랑 울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시동생 박성호가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37살 남편보다 5살 아래 시동생이었죠. 형수님, 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박성호가 모자를 벗어 손에 쥐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갑자기 웬일이야. 앉아. 제가 카운터 옆 접이식 의자를 펴주었어요. 형수님, 저 어머니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형이 그랬다면서요. 박성호가 무릎 위에 모자를 얹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도련님도 그 얘기 들었구나. 형수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박성호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도련님이 죄송할 일은 아니지. 아니에요, 형수님. 우리 어머니가 원래 좀 그러시잖아요. 형은 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고요. 저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박성호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 좀 해볼까요? 도련님이. 네. 저는 형수님이 14년 동안 우리 집에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다 알거든요. 아버지 병간호 때도 형수님이 다 했잖아요. 형은 얼굴도 잘 안 비쳤고요. 박성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어요. 저는 그 목소리에 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도련님, 고마워. 근데 어머님이 도련님 말은 들으실까? 제가 좀 세게 얘기해 볼게요. 그 돈 안 돌려주시면 법적으로도 문제된다고요. 박성호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미수가, 성우가 방금 다녀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딘지 잔뜩 눌려 있었어요. 네, 어머니. 성우가 그러는데 시어미가 며느리 돈 훔친 걸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 저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미수가, 이 시어미가 살다 별소리를 다 듣는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려다가 이내 뚝 꺾었어요. 어머니,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알았다. 그 돈 도로 보내주마. 성철이한테는 말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시어미 낯짝이 뭐가 되겠노? 전화가 뚝 끊겼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싱크대 위에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어느새 짙게 어두워져 있었어요. 10분쯤 지나자 은행 앱에서 알림이 떴습니다. 입금 1,000만 원. 저는 그 알림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숫자 8개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밤 10시쯤 남편이 들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신발부터 벗고 소파에 몸을 던졌을 텐데 오늘은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미수가. 박성철이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었어요. 왔어. 제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나한테 전화하셨어. 응. 미수가, 나 진짜 잘못했다. 박성철이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14년을 살면서 남편이 저 앞에 무릎을 꿇은 건 처음이었어요. 일어나. 왜 이래? 제가 남편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미수가,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눈이 삐었었나 봐. 박성철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박성철, 나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주말 아침 저는 남편을 데리고 강원도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 역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차창 너머로 논밭이 지나가고 가끔씩 작은 산 하나가
스쳐갔어요. 친정 마당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뛰어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왔나? 미숙이도 왔고, 어머니, 저 왔습니다. 박성철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응, 어여 들어가자. 아버지도 안에 계신다. 방 안에는 친정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박성철의 어깨가 잘게 떨렸어요. 어이구, 사위, 이게 무슨 일이고. 일어나라. 친정아버지가 놀라서 리모컨을 놓치셨습니다. 아버님, 미숙이가 두 분 하와이 여행 보내드리려고 3년 동안 돈을 모았는데 제가 그걸 몰래 다른 데 써버렸습니다. 박성철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친정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미숙아, 그게 무슨 소리고. 엄마, 이제 다 해결됐어. 진짜야. 제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어무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성철이 방바닥에 이마를 붙였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오랫동안 남편을 내려다보시더니 손을 뻗어 남편 어깨를 툭 두드리셨어요. 사위, 일어나라. 우리 딸이 이제 다 해결됐다고 하니까 그 말 믿을란다. 아버님, 됐다. 대신 앞으로 우리 미숙이한테 잘해라.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사위가 제일 잘 알 거 아이가. 친정아버지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두 분을 번갈아 바라보며 겨우 웃었어요. 한 달 뒤 저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두 분을 배웅했습니다. 어머니는 새로 산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계셨고 아버지는 책 넓은 모자를 쓰고 계셨어요. 미숙아, 잘 다녀오마. 어머니가 제 손을 흔들며 웃으셨습니다. 엄마, 아빠 사진 많이 찍어. 수영도 꼭 하고 와. 제가 두 분의 캐리어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렸어요. 오냐. 우리 딸이 최고다. 아버지가 제 등을 두어 번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두 분이 출국장 안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니의 꽃무늬 원피스 자락이 유리문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소매로 닦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하와이에서 돌아오신 다음 날 저는 남편을 식탁 앞에 앉혔습니다. 식탁 위에는 A4 용지 한 장과 볼펜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박성철, 여기 앉아봐. 왜? 뭔데? 박성철이 눈치를 살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 통장은 내가 다 관리할 거야. 그래. 그렇게 해. 박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용돈은 매달 30만 원. 그 안에서 알아서 써. 30만 원. 박성철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왜 부족해? 아니. 근데 나도 밖에 나가면 커피값도 있고 담배값도 있고. 담배 끊어. 그거 몸에도 안 좋아. 커피는 회사 탕비실에서 마셔. 제가 볼펜을 남편 앞으로 밀어주었어요. 미숙아, 이건 좀. 싫으면 지금 말해. 나는 이혼 서류 준비해놨어. 박성철이 볼펜을 얼른 집어들었습니다. 아니야, 미숙아. 30만 원. 그거면 충분해. 그리고 이거. 제가 A4 용지를 남편 앞으로 밀었어요.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본인 박성철은 앞으로 아내 한미숙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유흥비로 소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를 어길 시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아내에게 넘긴다. 박성철이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미숙아, 이거 좀 심하지 않아? 심해. 근데 당신이 나한테 한 것도 심했어. 사인 안 할 거야.
박성철이 볼펜을 꽉 쥐고 종이 위에 이름 석자를 눌러 썼어요. 그리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접어 안방 서랍에 넣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우리 집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녁 7시가 되면 박성철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어요. 미수가 오늘 반찬 뭐 할까? 박성철이 냉장고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나 오늘 문구점에서 힘들었어. 제가 소파에 발을 뻗고 눕자 박성철이 도마와 칼을 꺼냈어요. 콩나물 무침 어때? 그리고 두부 부침. 좋아. 국은 미역국 어때? 알았어. 잠깐만. 박성철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콩나물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실내 골프 연습장으로 달려가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트에서 장을 봐와서 저녁을 차렸고 식사가 끝나면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설거지 소리를 들으며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기분이 어찌나 낯설던지 처음에는 저도 어색해서 자꾸 부엌 쪽을 흘끔거렸어요. 명절이 다가오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수가 이번 추석에 좀 와줄 수 있겠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저희 친정 먼저 다녀오려고요. 그래. 그럼 다음날 와도 되고 아니, 못 와도 괜찮다. 억지로 오지는 마라. 어머니, 그래도 잠깐이라도 얼굴은 뵈러 갈게요. 오냐, 그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정말 부담 갖지 마라. 시어머니가 몇 번이고 부담 갖지 마라는 말을 되풀이하셨어요. 저는 부엌 창문 밖으로 노을이 지는 것을 보면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14년 동안 명절 전날이면 새벽부터 시댁으로 달려가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늘 명령조였어요. 오늘 그 목소리에 담긴 조심스러움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주말 오후 저는 문구점 문을 잠시 닫고 은행에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창구 앞에 앉았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자 직원이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적금 하나 새로 들려고요. 매달 50만 원씩 3년 만기로요. 네, 명의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미숙, 저 혼자 이름으로요. 제가 신분증을 창구 앞으로 내밀었어요. 통장 별명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직원이 화면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수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하늘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로 해주세요. 한미숙. 네, 알겠습니다. 한미숙님 이름으로 저축하시는 통장이네요. 직원이 활짝 웃으며 통장을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그 새 통장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 찍힌 제 이름 세 글자가 어찌나 반듯하던지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봤어요. 은행을 나와 저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친정 어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미수가 문구점 안 갔나? 오늘은 잠깐 쉬는 중이야. 엄마, 뭐 하고 있어? 아버지랑 하와이에서 찍은 사진 정리한다. 이거 봐라. 아버지 수영복 입은 거. 어머니가 사진 한 장을 카메라 앞에 들이대셨어요. 아버지가 책 넓은 모자를 쓰고 야자수 앞에서 어색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멋있다. 제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미수가 고맙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엄마, 나 오늘 통장 하나 새로 만들었어. 통장? 또 뭐 하려고? 이번엔 나 쓸 거야. 나만.
어머니가 화면 너머에서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활짝 웃으셨어요. 잘했다, 우리 딸. 정말 잘했다. 저는 카페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가방을 어깨에 걸친 젊은 여자들,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 그 사이로 낙엽이 사르르 흩날렸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 모금 천천히 마셨어요.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가슴까지 내려왔습니다. 새 통장을 넣어둔 가방을 손끝으로 톡 두드려 봤어요. 가방 속에서 통장이 살포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저는 그저 참는 것이 미덕인 줄로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는 며느리, 남편 뜻을 거스르지 않는 아내, 그것이 좋은 사람의 자리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참는다고 존중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몫을 지키지 않으면 남이 내 몫까지 가져가 버린다는 것을 저는 42이 되어서야 배웠어요. 친정 부모님이 하와이 바닷가에서 활짝 웃으시던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그날 은행 창구에서 만든 새 통장을 떠올립니다. 그 통장에는 제 이름 석자만 적혀 있어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한미숙 세 글자. 그 이름이 이렇게 반가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참기만 하며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번쯤은 내 이름 석자를 소리 내어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